다시 유발 하라리의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던 유발 하라리는 역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문의 제목이 다시 한국의 독자들에게입니다. 사피엔스에서 나는 인간이 가진 신, 인권, 국가 또는 돈에 대한 집단 신화를 믿는 독특한 능력 덕분에 이 행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호모 데우스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신화들이 혁명적인 신기술과 짝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검토할 것이다. 이슬람교는 유전공학을 어떻게 다룰까? 사회주의는 새롭게 부상하는 비노동 계급을 어떻게 대할까? 자유주의는 빅데이터로 인한 빅브라더의 출현에 어떻게 대처할까? 실리콘밸리는 결국 새로운 기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머지않아 컴퓨터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까지도 인간보다 더 잘 해낼 것이다. 컴퓨터가 직업시장에서 인간을 밀어내고 거대한 규모의 쓸모없는 계급을 만들어낼 때 복지국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구글과 페이스북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의 정치적 선호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게 되면 민주주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편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을 대폭 연장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까? 아니면 우리는 전례 없는 생물학적 빈부격차를 목도하게 될까? 능력이 향상된 초인간과 평범한 인간 사이의 격차는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격차보다 더 클 것이다. 한반도만큼 기술의 약속과 위험을 잘 보여주는 장소는 없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기술을 이용해 남과 북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창조했다. 남쪽은 역동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반면 북쪽은 가난하고 무정한 독재 국가이다. 둘의 차이는 너무 커서 우주에서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을 보면 남한은 빛의 바다처럼 보이는 반면 북한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 두 사회의 접점은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균열지대 중 하나이다. 한반도는 언제라도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런 상황은 기술이 우리 중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기술 혁명이 도래한다면 한반도 양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는 매우 놀라울 것이다. 우선 남한은 이미 기술 선진국에 속하는 반면 북한 정권은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듯 보인다. 정보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북한은 인공지능의 역할이 경제와 군사 양쪽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군사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부양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을 공갈 협박하다가 결국 붕괴할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북한이 기술적으로 성큼 도약해 예컨대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중앙 집권화된 저개발 독재 국가에는 이점이 있다. 남한에서 인간의 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교통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남한 사람들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가 수백만 대 이르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잃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택시기사, 버스 운전사, 트럭 운전사, 심지어 교통경찰들도 반대할 것이다. 그들 모두 직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업과 시위도 잇따를 것이다. 또한 법적, 철학적 난제들도 이 계획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만약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를 고소해야 할까? 또 자율주행 차량이 기능 오작동으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무고한 5명의 보행자를 그대로 치워 죽이는 것과 핸들을 꺾어 차에 탄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한 같은 자유시장 민주주의에서 이런 난제들에 일일이 대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 그것은 차량이 많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벌일 수 없고 트럭 운전사들은 파업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철학적 난제들이 어느 날 오후 펜놀림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다. 딱 한 명만 설득하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동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이용해 조지 오웰이 상상한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생체 측정 기기를 착용해야 할 것이고 그 기기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할 뿐 아니라 혈압과 뇌 활성까지 감시할 것이다. 소련 시절 KGB는 국민 개개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고 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KGB가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인간 두뇌에 대한 증가하는 지식과 기계학습의 엄청난 저력을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국민이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벽에 걸린 김정은의 사진을 볼 때 생체 측정 기기가 당신의 분노 징후들, 혈압이 높아지고 편도체 활성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포착한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진보가 북한의 대외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사이버 전장에서 드러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늘 직면하겠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그런 공격을 단념시키거나 복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후진성 자체가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남한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붕괴시킨다면 남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복으로 평양을 폭격할 것인가? 또한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격차가 벌어지면 통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남한 사람들의 문화와 심리까지 바꿔놓을 것이고 북한 사람들이 비슷한 혁명을 겪지 않을 경우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남한의 10대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손바닥 안에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해야 할 북한의 10대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한번 생각해보라. 결론적으로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이용해 천국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 가져올 혜택은 어마어마한 반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흥미진진한 서문만으로도 이 책에 대한 기대는 벌써부터 큽니다. 본문은 모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인류의 새로운 의제라는 소단락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죠. 오늘 해결할 일은 뭐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대로였다. 똑같은 세 가지 문제가 20세기 중국인, 중세 인도인, 고대 이집트인을 사로잡았다. 기아, 역병, 전쟁은 언제나 이 목록의 최상위에 있었다. 대대로 인류는 모든 신과 천사와 성자에게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도구와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발명했다. 하지만 굶주림, 전염병, 폭력으로 수백만 명씩 계속 죽어갔다. 많은 사상가와 예언자들이 기아, 역병, 전쟁은 신의 거대한 계획 또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서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인류는 이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 번째 천년이 밝아올 무렵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는 데 그럭저럭 성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자연에 불과해야 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대개는 잘 막아낸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고 늙어서 죽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의 손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 이렇게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인류의 최상의 의제로 떠오를까? 21세기 인류는 전대미문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하고 풍족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과 창의력을 쏟을 것인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막대한 힘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더더욱 시급하다. 그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기아 역병 전쟁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무력한 인류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비극이 아니다. 이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난제가 되었다. 가난에 찌든 수억 명, 매년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으로 쓰러지는 수백만 명, 폭력의 악순환에 갇힌 시리아, 콩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백만 명이 겪는 고통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기아 역병 전쟁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니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 그만 걱정하자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정반대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해결 불가능해서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신에게 기적을 내려달라고 빌 뿐 스스로 기아 역병 전쟁을 몰아낼 생각은 하지 않았다. 2016년의 세계가 1916년만큼이나 굶주리고 병들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해묵은 패배주의적 시각을 고수한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인간이 20세기 한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고 의학연구, 경제개혁, 평화계획이 모두 허사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성취를 인정해야 미래에도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20세기에 우리가 이뤄낸 일들을 생각하면 기아 역병 전쟁으로 계속 고통받는 것에 대해 자연이나 신을 탓할 수만은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상황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을 제대로 평가할 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바로 역사에는 공백이 없다는 것이다. 기아 역병 전쟁이 줄고 있다면 다른 과제가 인간의 의제에 올라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고도 영문을 모른 채 새로운 전선에 끌려 나갈 수 있다. 과연 무엇이 기아 역병 전쟁을 대신해 21세기 인류의 최상위 의제에 오를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풍부한 식량, 의료 혜택, 에너지, 원재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은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인류는 이 위험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성장과 생태계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정치인, CEO, 유권자들의 10중 8구가 성장을 선호한다. 21세기에도 이런 식이면 우리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다.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인간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만족이 아니라 더 갈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더 낫고 더 크고 더 맛있는 것을 찾는다.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힘을 갖게 되면 그리고 기아, 역병, 전쟁의 위협이 마침내 사라지면 인류는 무엇을 할까? 과학자, 투자자, 은행가, 대통령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21세기의 인간은 불멸에 진지하게 도전할 것이다. 노화와 죽음과의 싸움은 인간이 그동안 해온 기아와 질병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이 시대의 문화가 지구의 가치로 여기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다. 현대의 과학과 문화는 삶과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다. 현대인에게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기술적 문제이다. 한 여성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뭐가 문제죠? 라고 묻는다. 의사는 독감에 걸린 것 같군요. 또는 결핵입니다. 암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다. 우리 모두는 독감, 결핵, 암이 기술적 문제들이며 언젠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허리케인, 자동차 사고, 전쟁으로 죽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기술적 문제에서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과학자, 의사, 학자들 대부분은 불멸에 대한 노골적인 꿈과는 거리를 둔 채 자신들은 그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화와 죽음은 그런 특정한 문제의 결과이므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노화와 죽음을 해결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 요즘 들어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과학자와 사상가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들은 현대 과학의 주력 사업이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같은 분야들의 아찔한 발전에 힘입어 점점 더 낙관적인 예언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그날그날 위험을 무릅쓰며 사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스러운 행동들을 한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미치지 않는 한 목숨을 걸어가며 그런 정신 나간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난 100년 동안 2배가 되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100년 뒤 기대 수명이 그 2배인 150세가 될 거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 사실상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인간의 자연 수명을 단 1년도 연장하지 못했다. 의학은 때이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가 암, 당뇨병,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사망 원인들을 극복했다 해도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는 뜻일 뿐이다. 그 정도로는 500세는 고사하고 150세까지 살기에도 충분치 않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및 과정들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인체의 기관과 조직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2100년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멸을 얻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죽음과의 전쟁은 다가오는 시대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기성과학계와 자본주의 경제는 죽음과의 전쟁에 앞장설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은행가들은 새로운 발견의 기회와 더 큰 이윤 창출의 기회가 생기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든다. 하물며 죽음을 앞지르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과학적 도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영원한 젊음보다 더 유망한 시장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인류의 의제에 오를 두 번째로 큰 주제는 행복의 열쇠 찾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상가, 예언자, 일반인들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했다. 1776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생명 추구권, 자유 추구권과 함께 행복 추구권을 인간에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 권리로 규정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문이 보장한 것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 원래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획된 행복 추구권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행복할 권리로 바뀌었다. 마치 인간은 행복할 자연권이 있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모두 기본권 침해이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20세기에는 1인당 GDP가 국가의 성공을 평가하는 제1의 척도였다. 이 기준에서 보면 국민들이 1년 동안 평균 5만 6천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싱가포르가 국민들이 1년에 겨우 1만 4천 달러어치를 생산하는 코스타리카보다 성공한 나라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사상가와 정치인은 물론 경제학자들조차 GDP, 국내 총생산을 GDH, 국내 총행복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은 생산이 아니라 행복을 바란다. 생산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복의 물질적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21세기의 두 번째 목표로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비교적 쉬운 과제로 여겨진다. 기아, 역병, 전쟁이 사라지고 있는 것, 인류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 기대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것, 이 모두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아닌가?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할 때 제자들에게 행복해지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경고했다. 물질적 성취만으로는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다. 행복은 쉽게 오지 않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인류는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옛날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미국인은 석기시대 수렵체질인보다 평균 6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미국인이 60배 더 행복할까? 게다가 어제의 비극을 극복했다고 해서 오늘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적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중세 시대의 굶주린 농부를 기쁘게 하려면 빵 한 조각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지만 따분하고 과치 중인 엔지니어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마치 전례 없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유리 천장에 부딪혀 행복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 행복의 유리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하나는 심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인 것이다. 심리적 수준에서 보면 행복은 객관적 조건보다 기대치에 달려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 만족하지 않는다. 실제와 기대가 일치할 때 만족한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 기대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화학적 조건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불쾌한 감각을 벗어나 유쾌한 감각을 느낄 때 행복하다. 과학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승진하고 복권에 당첨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 몸에서 일어나는 유쾌한 감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또한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는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적응했을 뿐 행복을 위해 적응하지 않았다.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유쾌한 감각으로 보상한다. 우리는 배가 고픈 불쾌한 느낌을 피하고 기분 좋아지는 맛과 황홀한 오르가슴을 즐기기 위해 음식과 연인을 필사적으로 찾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맛과 황홀한 오르가슴은 얼마 못 가고 그런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더 많은 음식과 연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만약 과학의 설명처럼 행복이 실제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에 달려있다면 영구적인 만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제를 조작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사회개혁, 정치혁명 따윈 잊어라.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인간의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기제를 조작해서까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류는 생화학적 해법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히말라야 동굴의 수도자들이나 상아탑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자본주의라는 거대 조직에게 행복은 곧 쾌락이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불쾌감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줄고 쾌락에 대한 갈구는 커진다. 매년 더 나은 진통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 더 편안한 매트리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도록 더 중독성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생산한다. 물론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생화학적 기제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과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은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이 되고자 한다. 행복과 불멸이 신의 특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화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물학적 기질을 신처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에서 죽음과 고통을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장기, 감정, 지능을 수많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헤라클레스의 힘, 아프로디테의 관능, 아테네의 지혜 또는 디오니소스의 광기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주로 외적 도구의 성능을 높였다면
앞으로는 몸과 마음을 직접 업그레이드하거나 외적 도구와 직접 결합할 것이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이다. 생명공학은 인간이 유기체로서 지닌 잠재력을 아직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통찰에서 출발한다. 생명공학자들은 오래된 사피엔스의 몸을 가져다 유전 암호를 고치고 뇌회로를 바꾸고 생화학 물질의 균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팔다리까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을 창조할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초인류는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와 다른 만큼이나 지금의 사피엔스와 다를 것이다. 사이보그 공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할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초 스웨덴 스톡홀름의 첨단 기술 산업단지 에피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백 명은 마이크로칩을 손에 이식했다. 쌀알 만한 크기의 이 칩에는 개인 보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손을 흔들면 문이 열리고 복사기가 작동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적 부분은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를 설계할 수도 있다. 신경망은 지능 소프트웨어로 대체된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생화학적 한계를 벗어나 가상세계와 비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유기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지구라는 행성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비유기적인 인공지능은 외계 행성에서 유기체보다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천 년 역사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격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상수가 있었는데 바로 인류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자의 책,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고전들을 창조한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신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을 때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신과 비슷해진 후손들은 어떤 모습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은 생명공학으로 자신의 마음을 재설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현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1세기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것은 무엇보다 노화, 죽음,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밖에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아는가. 인간이 신성을 얻고자 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런 업그레이드를 갈망할 만한 이유가 많고 그것을 달성할 방법도 많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한 단계씩 성능을 높여가며 그 과정에서 로봇이나 컴퓨터와 융합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후손들은 훗날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더 이상 성경을 쓰고 만리장성을 쌓고 찰리 채플린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웃던 동물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빠르게 돌진하고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죽음 뒤에 숨을 수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 속도를 늦춰줄 거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둘째, 만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사회도 무너질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무한 성장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성장이 멈춘다면 경제는 포근한 평형 상태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해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자본주의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 몰 수 있는 자동차, 즐길 수 있는 스키 휴가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무한 성장에 기반한 경제에는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불멸, 행복, 신성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안성맞춤이다. 당신이 다리가 마비된 환자들을 다시 걷게 해주는 생체공학 다리를 개발한다면
같은 기술로 건강한 사람들의 다리 성능도 높일 수 있다. 당신이 노인의 기억 상실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내면 같은 치료로 젊은이의 기억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인지 명확한 선은 없다. 의학은 언제나 표준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는 같은 도구와 노하우로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 모든 업그레이드가 처음에는 치료를 이유로 정당화된다. 유전공학 또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실험을 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왜 그런 연구를 하는지 물어보라. 10중 8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기술이 일단 생기면 그 기술을 치료 목적에만 한정하고 업그레이드 용도를 전면 금지하기는 불가능하다. 21세기에 인류가 추구할 의제는 이 장황한 서두에서 내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불멸, 행복, 신성이 최우선 의제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목표들을 거의 달성할 무렵 그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격변들이 우리를 전혀 다른 목적지로 향하게 할 것이다. 즉 21세기의 새로운 개념과 희망에서 탄생한 미래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되짚어 호모 사피엔스가 누구이고 인본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으며 왜 인본주의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가 그 꿈을 해체할 수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기본 얼개이다. 일부에서는 무엇이 우리 종을 이처럼 특별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위해 호모 사피엔스와 여타 동물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2부에서는 일부의 결론을 토대로 호모 사피엔스가 지난 1000년 동안 창조한 기이한 세계와 우리를 현재의 교차로로 데려온 길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다시 21세기 초로 돌아와 인류와 인본주의에 대한 훨씬 더 깊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공경과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척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인본주의의 붕괴도 결국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본래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본문 내용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미 많은 내용을 다루었죠. 다음 시간부터 제1부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